1849년 12월 22일 새벽이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세슘롭스키 광장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검은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고 땅은 이미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러시아의 겨울이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총살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 3개였습니다. 그 앞에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손에는 소총을 들고 있었으며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쏘라는 명령을 말입니다. 광장 가장자리에는 여러 대의 마차가 서 있었습니다. 마차에서 21명의 남자들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모두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반역죄로 기소된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28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공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는 죽게 됩니다. 신부가 다가와 십자가를 내밀었습니다. 키스하십시오. 청년은 십자가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금속의 차가움이 입술을 얼렸습니다. 신부는 다른 죄수들에게도 십자가를 돌렸습니다. 모두 키스했습니다.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장교가 명령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앞으로. 3명이 총살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청년은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3사람이 먼저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3명이 기둥에 묶였습니다. 흰 두건이 그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군인들이 소총을 들어 올렸고 조준했으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죽으면 다음은 나다. 몇 분 남지 않았다. 5분, 아니 3분. 그 정도일 것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첨탑의 금빛, 십자가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답구나.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그때 장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격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형, 안녕히. 그런데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장교가 손을 내렸습니다. 기병 한 명이 말을 타고 광장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으며 외쳤습니다. 황제 폐하의 특명이요, 처형을 중지하시오.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군인들이 총을 내렸고 죄수들이 고개를 들었으며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병이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사형을 감형하신다. 시베리아 유형과 강제 노역으로 형을 대신한다. 죄수들 중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것입니다. 다른 죄수는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신에게 감사했습니다. 28살의 청년은 서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5분 후면 총알이 심장을 관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만약 삶이 돌아온다면 나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매 순간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겠다. 삶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았다. 그 청년의 이름은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그날 총살대 앞에서 보낸 5분이 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죽음을 본 사람은 삶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그가 쓸 모든 작품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고통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은 무엇을 느끼는가? 그 모든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28살의 청년이 총살대에 서게 된 걸까요? 그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21년 10월 30일 모스크바의 한 병원 건물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린스키 빈민병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었고 의사들도 그리 부유하지 않았으며 건물도 낡고 어두웠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아버지 미하일 안드레예비치는 그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빈민들을 치료하는 외과의였는데 월급은 적었고 일은 많았으며 성격은 엄격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엄했습니다. 규율을 중시했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녁마다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화를 냈으며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표도로브나는 달랐습니다. 상인 집안의 딸이었지만 가난한 의사와 결혼했고 7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고 책을 읽어줬으며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줬습니다. 표도르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가족은 병원 건물 안에 딸린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창문은 작았으며 햇빛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병원 마당이 보였고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으며 죽음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표도르는 그곳에서 자라며 가난과 고통을 일찍 배웠습니다. 7 남매 중 표도르는 둘째였습니다. 형 미하일이 있었고 아래로는 동생들이 있었으며 집은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표도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고 상상 속에 잠기곤 했으며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난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어, 라틴어, 수학을 가르쳤고 엄격한 시간표를 만들었으며 게으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표도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10살 무렵 표도르는 푸슈킨의 시를 읽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시인이었고 그의 시는 아름다웠으며 표도르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도 읽었습니다. 외투라는 작품이었는데 가난한 관리의 비극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표도르는 울었습니다. 그 관리가 마치 자신의 아버지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작가가 될지도 모르겠구나. 표도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꿈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고 싶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30년대 중반, 어머니가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이 시작되었고 얼굴이 창백해졌으며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결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고 결핵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며 가족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837년 2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2살이었습니다. 표도르는 15살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눈이 내렸습니다. 관이 땅에 묻혔고 신부가 기도를 올렸으며 표도르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후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많이 마셨고 더 자주 화를 냈으며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표도르는 견뎠습니다. 형 미하일과 함께 서로를 지켰고 책 속으로 도피했으며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리라 다짐했습니다. 1838년 표도르와 형 미하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보내졌습니다. 공병학교 준비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이었습니다. 너희는 공병 장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정된 길이다.
표도르는 원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를 떠나는 날, 표도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둡고 좁았던 병원 건물이 보였고 어머니가 묻힌 묘지가 저 멀리 있었으며 유년 시절이 그곳에 남았습니다. 표도르는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마차가 출발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고 표도르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2년 후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838년) 가을, 표도르와 형 미하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모스크바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궁전들이 줄지어 있었고 넓은 대로에는 마차가 달렸으며 네바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도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세상은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공병학교 준비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하일이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건강검진에서 탈락했습니다. 형제는 헤어져야 했습니다. 미하일은 다른 학교로 가야 했고 표도르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1839년 1월, 표도르는 정식으로 공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군사학교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군복을 입어야 했고 행진을 배워야 했으며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표도르는 이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군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규율은 엄격했습니다. 복도에서 뛰면 벌을 받았고 수업에 늦으면 영창에 갇혔으며 교관들은 학생들을 마치 병사처럼 다뤘습니다. 표도르는 견뎠습니다. 낮에는 요새 설계와 수학을 공부했고 밤에는 몰래 문학책을 읽었습니다. 같은 해 6월, 끔찍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보였습니다. 표도르는 전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어떻게? 공식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친척이 보낸 편지였는데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농노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후 시골에 작은 영지를 샀습니다. 농노 몇십 명이 딸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농노들을 가혹하게 다뤘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고 여자 농노들을 희롱했으며 이를 강요했습니다. 농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차를 타고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농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렸고 때렸으며 목을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농노들은 시신을 길가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시신은 뇌졸중으로 죽은 것처럼 위장되었습니다. 당국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역사가들도 지금까지 논쟁합니다. 정말 살해당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병으로 죽은 것인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표도르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끔찍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표도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까지 잃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고아가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폭력적이고 냉정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죽기를 바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어버렸습니다. 표도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란 것인가? 내 탓인가? 그 무렵부터 표도르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켰고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간질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지만 표도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병학교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표도르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학과 제도는 잘했고 시험도 통과했으며 교관들은 그를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표도르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읽었습니다. 햄릿의 고뇌가 자신의 것 같았습니다. 발자크를 읽었습니다. 파리의 가난한 청년들이 자신과 닮았습니다. 고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러시아의 비참함이 페이지마다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표도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 이야기였고 나중에는 희곡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습니다. 1843년 여름 표도르는 공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소위로 임관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대에 배치받았으며 제도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직업이었습니다. 월급도 나왔고 장래도 보장되어 있었으며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도르는 불행했습니다. 매일 사무실에 앉아 요새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지루했습니다. 의미가 없었고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았으며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844년 봄, 표도르는 결심했습니다. 1년 만에 군복을 벗기로 한 것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들은 놀랐습니다. 왜 그만두려고 하나? 장래가 촉망되는데. 표도르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퇴역했습니다. 이제 표도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으며 그저 23세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으며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다락방을 하나 빌렸습니다. 싸고 좁은 방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책상과 침대만 있으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썼습니다. 손이 아플 때까지 펜을 쥐었고 눈이 침침할 때까지 원고지를 들여다봤으며 세상을 잊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23세 청년은 결정했습니다. 글로 살겠다고, 작가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 미래가 어찌 되든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 믿음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1844년) 가을부터 표도르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 책상 앞에 앉아 하루 종일 펜을 쥐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난로도 제대로 떼지 못했고 손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작품은 발자크의 소설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역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번역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표도르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1845년 초 그는 새로운 소설을 구상하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관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한 남자가 주인공이었고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쓰며 자신의 삶을 고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이 이야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이 본 가난을 담았고 아버지의 비참함을 녹여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밤낮으로 썼고 몇 달이 걸렸지만 1845년 가을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세상에 내놓느냐였습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야 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고 문학계 인맥도 전혀 없었으며 그저 무명의 24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병학교 시절 알게 된 드미트리 그리고로비치라는 문인 지망생이었는데 그에게 원고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로비치는 원고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한데
그는 당시 유명한 시인이자 출판인이었던 네크라소프에게 원고를 전달했습니다. 네크라소프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무명 작가의 데뷔작이 뭐 대단하겠느냐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네크라소프는 원고를 읽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으며 새벽 4시까지 읽었습니다. 다 읽은 후 그는 그리고로비치를 깨웠습니다. 이 작가를 당장 만나야 해. 두 사람은 새벽에 도스토예프스키의 다락방으로 달려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표도르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습니다. 네크라소프가 그를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당신은 천재요. 이 작품은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거요. 표도르는 믿을 수 없었는데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났으며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네크라소프는 원고를 당대 최고의 문학 비평가 벨린스키에게 가져갔습니다. 벨린스키는 러시아 문단의 교황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인정하면 성공이었고 무시하면 실패였으며 모든 작가가 그의 평가를 두려워했습니다. 벨린스키는 가난한 사람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크라소프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고골이 나타났소. 러시아 문학의 거장 고골에 비유한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1846년 1월 가난한 사람들이 출판되었습니다. 문학계가 들썩였습니다. 비평가들은 극찬했고 독자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24의 무명 작가는 하룻밤 사이에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신인이 되었습니다. 벨린스키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자신의 살롱에 초대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시인, 소설가, 철학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장소인데 초대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습니다. 표도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살롱에 들어갔습니다. 벨린스키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문학의 미래를 만나보시오.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악수를 청했으며 표도르는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락방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청년이 이제 문학계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표도르는 다음 작품 분신을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비평가들은 고개를 저었고 독자들은 어렵다고 불평했으며 벨린스키조차 실망했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소. 표도르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더 깊이 있는 작품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작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과 하녀, 백야를 발표했지만 초기의 열광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제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표도르의 성격도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해서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문학계 사람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투르게네프 같은 다른 작가들이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고 살롱에서 배척당했으며 고립되어 갔습니다. 게다가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첫 작품의 성공으로 큰 돈을 벌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출판사는 적은 인세를 줬고 표도르는 빚을 졌으며 다시 가난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악몽을 꿨으며 간질 발작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표도르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재능이 사라진 건가? 아니면 세상이 날 버린 건가? 1847년 표도르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이라는 모임이었는데 젊은 지식인들이 모여 토론하는 비밀 모임이었습니다. 주최자는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라는 이상주의자였고 매주 금요일 밤 그의 집에 모였으며 사회주의, 농노해방, 정부 비판 같은 위험한 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표도르는 이 모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변해야 한다고 믿었고 농노제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차르의 전제 정치는 끝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금지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저서였고 혁명에 관한 팸플릿이었으며 정부 전복을 논하는 글들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점점 더 급진적이 되어갔습니다.
1848년 유럽에서 혁명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왕정이 무너졌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봉기가 일어났으며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이 1세 황제는 혁명을 두려워했고 비밀 경찰을 동원했으며 수상한 모임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트라셰프스키 서클도 이미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1849년 4월 23일 새벽 표도르의 방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잠에서 깨어 문을 여니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 체포한다. 1849년 4월 23일 새벽 4시 표도르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깨워진 것입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고 문 열어 황제 폐하의 명령이다 라는 외침이 들렸으며 표도르는 순간 무슨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들킬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방을 뒤졌고 서류를 압수했으며 표도르를 끌고 나갔습니다. 옷을 제대로 입을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차에 실려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로 향했는데 러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이었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다는 곳이었으며 표도르는 떨리는 손으로 마차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새에 도착하자 독방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고 창문은 작았으며 침대는 나무 판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표도르는 그곳에서 8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신문을 받았는데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에서 무엇을 했느냐, 혁명을 계획했느냐, 황제를 전복하려 했느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표도르는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책을 읽고 토론했을 뿐입니다. 혁명 같은 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전원이 체포되었고 21명이 반역죄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849년 11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총사령이었고 표도르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변호사는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에 대한 반역죄로 사형에 처한다. 표도르는 독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28살이었고 인생이 이제 시작인 것 같았으며 쓰고 싶은 이야기가 수없이 많았는데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총살당하는 꿈이었고 피가 흐르는 꿈이었으며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간질 발작도 심해졌는데 일주일에 2~3번씩 쓰러졌고 깨어나면 혀를 깨물어 입안이 피투성이었으며 간수들은 그를 미친놈처럼 취급했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아침 간수가 독방문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이다. 표도르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처형일이었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끌려 나왔고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으며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차에 실렸습니다. 세공롭스키 광장으로 향했는데 처형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녔고 마차가 달렸으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아갈 텐데 나는 1시간 후 죽는다.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회색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으며 추웠습니다. 영하 20도였습니다. 하지만 표도르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포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총살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3개의 나무 기둥이었고 군인들이 소총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으며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처형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부가 나타나 십자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십시오. 죄수들은 차례로 십자가에 키스했습니다. 표도르도 입을 맞췄는데 금속이 차갑게 입술을 얼렸고 신부의 눈에는 연민이 어려 있었으며 표도르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는가? 신부의 의식이 끝나자 장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수 앞에 섰고 검을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으며 힘껏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검이 두 동강 나며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죄수들의 머리 위에서 검이 부러졌고 금속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으며 부러진 검 조각들이 하얀 눈 위에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제국의 오래된 의식이었습니다. 귀족 신분을 가진 자가 사형당할 때 모든 권리와 지위를 박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귀족이 아니며 이름도 가문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다. 당신은 더 이상 도스토예프스키 가문의 일원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은 귀족 명부에서 지워졌다. 검이 부러지는 소리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표도르의 차례가 왔습니다. 장교가 그의 앞에 섰고 검을 치켜들었으며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검이 두 조각으로 부러져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표도르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교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긴 문장이었고 법률 용어가 가득했으며 끝에는 총살형에 처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교회 첨탑의 금빛 십자가가 희미하게 반짝였으며 아름다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 앞으로! 장교가 외쳤습니다. 3명의 죄수가 총살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페트라셰프스키, 몬베리, 그리고 로프였습니다. 표도르는 두 번째 그룹이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3사람이 기둥에 묶였습니다. 흰 두건이 얼굴을 가렸고 군복이 바람에 펄럭였으며 몬베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준했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으며 장교가 손을 들어 사격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표도르는 눈을 감았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나다. 저들이 쓰러지면 내가 저 기둥에 묶일 것이다. 얼마나 남았을까? 5분? 3분?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고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으며 표도르는 평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보였고 어린 시절 들려주던 이야기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으며 어머니, 곧 뵙겠습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형 미하일도 생각났습니다. 함께 책을 읽던 날들이 떠올랐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아련했으며 형, 미안합니다. 먼저 갑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쓰지 못한 이야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의 고뇌에 대해 쓰고 싶었고 죄와 벌에 대해 쓰고 싶었으며 사랑과 구원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히 쓸 수 없습니다. 표도르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다면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삶의 매 순간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겠다. 햇빛 한 줄기, 빗방울 하나, 사람의 미소 하나까지 감사하며 살겠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고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으며 장교가 손을 내렸습니다. 사격 명령이 취소된 것입니다. 기병 한 명이 말을 타고 광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으며 외쳤습니다. 황제 폐하의 특사다. 처형을 즉각 중지하라. 광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죄수들이 고개를 들었고 군인들이 총을 내렸으며 기병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황제 니콜라이 1세 폐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사형을 감형하신다. 시베리아 강제 노역과 유형으로 형을 대신한다. 순간 죄수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로프였는데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고 눈물을 흘렸으며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평생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표도르는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을 뻔했습니다. 5분 후면 총알이 심장을 관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은 가짜 처형이었습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을 죽이는 대신 공포를 주어 교훈을 주려 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감형할 계획이었으며 특사는 미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잔인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수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죽음이었고 진짜 공포였으며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표도르는 평생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표도르는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고 눈물이 원고지에 떨어졌으며 이렇게 썼습니다. 형, 나는 죽을 뻔했습니다. 5분 남았을 때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의 매 순간은 선물입니다. 표도르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84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표도르와 다른 죄수들은 족쇄를 찬 채 마차에 실렸습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했고 몇 달이 걸릴 것이었으며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러시아의 겨울 풍경이 펼쳐졌는데 끝없는 눈밭이었고 얼어붙은 숲이었으며 인적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표도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문명 세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여정은 끔찍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족쇄가 발목을 파고들어 피가 났으며 하루에 한 번 주는 검은 빵과 물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밤에는 허름한 역참에서 잤는데 바닥에 짚을 깔고 누웠고 벼룩과 이가 들끓었으며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1850년 1월 표도르는 시베리아 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악명 높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옴스크 유형 감옥이었는데 러시아 제국에서 가장 잔혹한 곳 중 하나였고 살인범, 강도, 정치범이 섞여 있었으며 생존율이 낮기로 유명했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땀, 오물, 썩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어둡고 좁은 복도가 이어졌으며 비명과 욕설이 들렸습니다. 표도르는 떨었습니다. 이곳에서 4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발목에 쇠고랑이 채워졌고 사슬로 연결되었으며 무게가 5kg은 좋게 되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났고 피부가 벗겨져 상처가 생겼으며 4년 동안 이것을 차고 있어야 했습니다.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20명이 넘는 죄수들이 비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2층 침대가 벽을 따라 놓여 있었고 한 침대에 2~3명씩 자야 했으며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죄수들이 표도르를 바라봤습니다. 저기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표도르는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죄수들은 대부분 농민 출신이었고 글을 읽지 못했으며 귀족 출신인 표도르를 증오했습니다. 저 귀족놈을 봐라. 우리를 착취하던 놈들 아니냐. 누군가 침을 뱉었고 다른 이가 주먹을 흔들었으며 표도르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북소리가 울렸고 간수들이 몽둥이로 문을 두드렸으며 일어나라, 작업 시간이다 라고 고함쳤습니다. 죄수들은 추운 날씨에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강제 노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표도르는 벽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벽돌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이었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죄수들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일 뿐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손이 얼어붙어 벽돌을 잡을 수 없었고 발가락에 동상이 걸렸으며 죄수들이 하나둘 쓰러져 죽어갔습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파리가 떼를 지어 달려들었고 온몸이 물려 부풀어 올랐으며 가려움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습니다. 아침에는 검은 빵 한 조각과 물이었고 점심에는 양배추 수프였으며 저녁에는 또 검은 빵이었습니다. 고기는 거의 없었고 야채도 썩은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표도르는 급격히 말라갔습니다. 간질 발작은 더 심해졌습니다. 한 달에 서너 번씩 쓰러졌고 의식을 잃고 경련했으며 깨어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감옥에는 의사가 없었고 약도 없었으며 그저 바닥에 누워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황폐함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작가였습니다. 글을 쓰는 것이 삶의 이유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존재의 의미였으며 책이 영혼의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고 펜도 없었으며 잉크도 없었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감시 때문에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간수들이 늘 지켜보고 있었고 수상한 행동은 즉시 처벌받았으며 표도르는 머릿속으로만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책도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성경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1850년 크리스마스에 어떤 여성들이 감옥을 방문해 죄수들에게 성경을 나눠줬는데 표도르도 한 권을 받았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랜 러시아어 성경이었습니다. 표도르는 그 성경을 4년 동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밤마다 초 하나 켜고 읽었고 구절을 외웠으며 여백에 몰래 메모를 남겼습니다. 욥기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고통받는 의인의 이야기가 자신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자비가 이 지옥 같은 곳에도 미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표도르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방 동료들을 지켜봤습니다. 살인범들이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으며 평생 범죄를 저질러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습니다. 어떤 죄수는 밤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또 다른 죄수는 아내에게 보낼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표도르는 대신 편지를 써줬고 그 남자는 눈물을 흘렸으며 고맙소,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표도르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고 무지가 그들을 폭력적으로 만들었으며 사회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회복력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환경이라도 인간은 적응했습니다. 족쇄에 익숙해졌고 추위를 견뎌냈으며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찾았습니다. 표도르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그가 옴스크 감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죽음의 집에 기록에 남긴 말이었고 평생의 신념이 되었으며 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1854년 2월 4년의 강제 노역이 끝났습니다. 표도르는 감옥 문을 나섰습니다. 28살에 들어와 32살에 나왔습니다. 청년기를 통째로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시베리아 세미팔라틴스크 부대에 일병으로 복무하라. 감옥에서 나왔지만 또 다른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명령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표도르는 생각했습니다. 언제 끝날까? 언제 진짜 자유가 올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살대 앞에서 다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겠다고. 그리고 감옥에서 배운 것도 기억했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고. 그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족쇄는 풀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남아 있었고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영혼은 여전히 갇혀 있었으며 하지만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미팔라틴스크에서 그는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1854년 3월, 표도르는 시베리아 세미팔라틴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의 작은 요새 도시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황량한 곳이었고, 여름에는 타는 듯이 더웠으며 겨울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웠습니다. 표도르는 일병으로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감옥보다는 나았지만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호를 받아야 했고 명령에 복종해야 했으며 외출도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족쇄는 없었고 밤에는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가끔은 편지를 쓸 수도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형 미하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형, 나는 살아 있습니다. 4년간의 지옥을 견뎠습니다. 이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글을 쓸 날이 올 것입니다. 형은 답장을 보냈고 돈을 조금 보내주었으며 표도르는 그것으로 책을 샀습니다. 1855년 봄, 표도르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 이사예바였습니다. 30살 정도였고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여인이었으며 세미팔라틴스크의 세관 직원 알렉산드르 이사예프의 아내였습니다. 마리아는 교육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피아노를 칠 줄 알았으며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그녀의 집에 초대받았는데 세미팔라틴스크에는 교양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표도르 같은 작가 출신이 환영받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표도르는 마리아에게 끌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문명화된 여성이었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들도 하나 있었으며 표도르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남편 알렉산드르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고 취하면 폭력을 휘둘렀으며 돈을 낭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외로웠고 절망했으며 표도르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표도르와 마리아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문학에 대해 토론했으며 인생에 대해 고민을 나눴습니다. 표도르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마리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표도르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사랑하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고 남편을 떠날 용기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표도르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일병이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1855년 여름, 알렉산드르가 쿠즈네츠크라는 더 외딴 도시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아들도 함께 가야 했습니다. 표도르는 절망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며 이별의 날 표도르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보낼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표도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적인 편지였고 때로는 절박했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도 답장을 보냈는데 조심스럽고 모호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1855년 11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알렉산드르가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망가졌고 결국 쓰러져 죽었으며 마리아는 29살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표도르는 즉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자유였고 재혼할 수 있었으며 표도르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여전히 일병이었고 돈이 없었으며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청혼하려면 적어도 장교로 진급해야 했고 안정된 수입이 필요했으며 황제의 허락도 받아야 했습니다. 표도르는 상관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저를 승진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범 출신이었고 신뢰받지 못했으며 승진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니콜라이 베르군노프라는 젊은 교사였습니다. 28살이었고 잘생겼으며 안정된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도 마리아에게 구애했고 마리아는 망설였으며 표도르는 질투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표도르는 쿠즈네츠크로 달려갔습니다. 휴가를 얻어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했고 마리아를 만났으며 무릎을 꿇고 청혼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병들었지만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감동했지만 두려웠고 표도르를 좋아하지만 베르군노프도 괜찮은 남자였으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어요. 표도르는 돌아왔습니다. 몇 달을 고통 속에서 보냈고 간질 발작이 심해졌으며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절박하고 때로는 비굴한 편지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856년 가을, 마리아가 답을 보냈습니다. 예,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표도르는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고 하늘에 감사했으며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1857년 2월 6일, 표도르와 마리아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촐한 시기였고 하객도 거의 없었으며 신부의 베일은 낡았지만 표도르는 행복했습니다. 35살에 처음으로 결혼하는 것이었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곧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마리아는 병약했습니다. 기침이 잦았고 결핵 초기 증상이 있었으며 히스테리 증세도 보였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했고 화를 잘 냈으며 표도르를 탓했습니다. 돈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표도르의 군인 봉급은 적었고 마리아의 과부 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빚이 쌓여갔습니다. 마리아는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살려고 당신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표도르는 미안했고 무력했으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표도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본 것들을 기록했고 감옥 생활을 소설로 만들었으며 언젠가 출판할 날을 꿈꿨습니다. 1859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즉위했고 일부 정치범에게 사면이 내려졌으며 표도르도 포함되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갈 수 있다는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표도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만입니다. 1849년에 체포되어 10년을 시베리아에서 보냈고 이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짐을 쌌고 아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으며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1859년 12월 표도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수도였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자신도 변했으며 하지만 꿈은 여전했습니다. 다시 작가가 되겠다는 꿈 말입니다. 10년 만에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도 변했습니다. 1860년 표도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정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수도는 낯설었습니다.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거리에는 가스등이 켜졌으며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학계가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작가들은 이제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르게네프는 유명했고 톨스토이가 떠오르고 있었으며 곤차로프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잊혔습니다. 10년 전 신인 작가였던 그는 시베리아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거나 망했을 거라 생각했으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도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써둔 원고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집의 기록이었습니다. 옴스크 감옥에서의 4년을 기록한 작품이었고 살인범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을 담았으며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1861년 죽음의 집의 기록이 잡지에 연재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자들은 충격을 받았고 비평가들은 극찬했으며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이름이 다시 문단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어두워지고, 더 강렬해졌다. 표도르는 기뻤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고 시베리아가 그를 더 나은 작가로 만들었으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형 미하일과 함께 문예지를 창간했습니다. 시대라는 잡지였는데 러시아의 미래를 논하는 진보적인 잡지였고 표도르가 편집자로 참여했으며 자신의 작품도 연재하기 시작했습니다. 1862년 여름 표도르는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서유럽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를린, 파리, 런던, 제네바를 돌아다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감탄했고 런던의 수정궁을 보며 자본주의의 위력에 놀랐으며 파리의 화려함에 눈이 부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환멸도 느꼈습니다. 유럽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해 보였고 사람들은 돈만 쫓는 것 같았으며 러시아가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스바덴이라는 독일 도시에서 표도르는 카지노를 발견했습니다. 룰렛 테이블이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흥분하며 돈을 걸고 있었으며 표도르도 호기심에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겼습니다. 룰렛이 돌아가고 공이 멈췄으며 표도르가 건 번호가 나왔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 심장이 뛰었으며 이런 흥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걸었고 또 이겼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잃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사라졌고 더 걸었으며 더 잃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이길 것이다. 다음 판만 마지막 한 번만. 하지만 끝은 없었습니다. 여행 경비를 다 잃었고 형에게 빌린 돈까지 날렸으며 빈털터리가 되어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표도르는 도박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동안 카지노를 찾아 유럽을 떠돌았고 돈을 잃고 또 잃었으며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왜 멈추지 못했을까요?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시베리아에서의 무료함에 대한 반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한 번에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1863년 표도르는 다시 유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폴리나리아 수슬로바라는 젊은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23세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표도르의 열렬한 독자였으며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리아와의 결혼은 이미 파탄 났고 사랑도 식었으며 표도르는 폴리나, 즉 아폴리나리아에게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재앙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카지노에서 모든 돈을 잃었고 폴리나는 그를 비웃었으며 결국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표도르는 호텔방에 홀로 남았고 돈도 없어 집세를 낼 수 없었으며 굶주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가까운 연하의 여자에게 버림받은 42세 남자의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1864년 표도르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5일 아내 마리아가 죽었습니다. 결핵이 악화되어 피를 토하며 죽어갔고 표도르는 임종을 지켰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적도 있었지만 불행했던 결혼이었고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였으며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3개월 후인 7월 10일 형 미하일이 갑자기 쓰러져 죽었습니다. 간질환이었습니다. 표도르의 유일한 혈육이었고 평생의 친구였으며 가장 가까운 동료였습니다. 형의 죽음은 표도르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장례식에서 통곡했고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빚이었습니다. 형이 시대의 잡지를 운영하면서 큰 빚을 졌는데 표도르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었지만 도덕적으로 책임을 느꼈고 형의 가족을 돌봐야 했으며 엄청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렸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했으며 표도르는 숨어 지냈습니다. 집세도 밀렸고
먹을 것도 부족했으며 겨울에는 난로도 제대로 떼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가난한 사람들을 쓸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1865년 표도르는 죄와 벌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 전당포 노파를 살해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죽이는가? 돈 때문인가? 사상 때문인가?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양심의 가책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잡문들을 써야 했고 출판사와 선금 계약을 맺었으며 여러 작품을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1866년 7월 출판업자 스텔로프스키가 악랄한 제안을 했습니다. 3,000 루블을 선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11월 1일까지 새 소설을 완성해야 합니다. 만약 못하면 향후 9년간 당신의 모든 저작권은 내 것입니다. 미친 조건이었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장편 소설을 완성하라는 것이었고 실패하면 평생의 작품들을 빼앗긴다는 뜻이었으며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도르는 돈이 절실했습니다. 채권자들이 법정에 소송을 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며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이것이 인생 최악의 결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죄와 벌, 연재 때문에 바빴고 새 소설을 쓸 여유가 없었으며 10월이 되어서야 한 줄도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감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몰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866년 10월 4일) 표도르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마감까지 27일밖에 남지 않았고 한 줄도 쓰지 못했으며 9년간의 저작권을 잃게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조언했습니다. 속기사를 고용하세요. 구술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표도르는 속기사를 구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고 며칠 후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안나 그리고리 예브나 스니트키나였습니다. 20살의 젊은 여성이었고 속기를 막 배운 초보였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안나는 긴장했습니다. 위대한 작가를 만난다는 것이 떨렸고 방에 들어서자 45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했으며 눈은 깊고 피곤해 보였지만 강렬했습니다. 안나, 그리고 리에브나시죠? 앉으시오. 시작합시다. 표도르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속기로 받아 적었고 표도르는 방안을 서성이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소설 제목은 도박자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고 도박에 빠진 가정교사의 이야기였으며 안나는 매 순간 긴장하며 받아 적었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만났습니다. 표도르는 몇 시간씩 구술했고 안나는 받아 적었으며 밤에 집에 가서 정서를 했습니다. 다음 날 타자로 깨끗하게 쳐온 원고를 가져왔고 표도르는 수정했으며 다시 구술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27일 만에 장편 소설을 완성해야 했는데 불가능해 보였지만 표도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구술했고 안나는 쉬지 않고 받아 적었으며 둘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표도르는 안나를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졌고 그녀의 미소가 보고 싶었으며 구술하는 동안 자꾸 그녀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대한 작가로만 보였던 도스토예프스키가 점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뇌하는 모습이 애처로웠고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으며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 마감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마지막 장면을 구술했고 안나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받아 적었으며 새벽 5시에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27일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원고를 출판사에 전달했습니다. 스텔로프스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으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표도르는 저작권을 지켰습니다. 안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나를 보낼 시간이었습니다. 소설이 끝났고 속기사가 더 이상 필요 없었으며 안나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표도르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나 그리고리에브나, 부탁이 하나 있소. 새 소설 구상을 듣고 조언을 해주시겠소? 안나는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표도르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5살의 작가가 있소. 그는 20살의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소. 그런데 나이 차이가 너무 크오. 그가 청혼하는 것이 합당하겠소? 안나는 숨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표도르를 바라봤고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라면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표도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나 그리고리예브나, 저와 결혼해 주시겠소? 나이 많고 병들고 가난하지만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소. 안나는 울었습니다. 예, 결혼하겠어요. 1867년 2월 15일 표도르와 안나는 결혼했습니다. 45살과 20살의 결혼이었고 주변에서는 반대했으며 친척들은 안나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늙고 병든 작가와 결혼하다니. 하지만 안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도피였습니다. 채권자들이 표도르를 법정에 고소했고 러시아에 있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으며 해외로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4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싸구려 호텔을 전전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되었으며 안나는 임신한 몸으로 고생했습니다. 첫째 딸 소냐가 태어났지만 석 달 만에 죽었고 안나는 슬픔에 빠졌으며 표도르도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표도르는 카지노를 찾았고 돈을 잃었으며 안나에게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소. 제발 용서하시오. 하지만 또 갔고 또 잃었으며 반복되었습니다. 안나는 견뎠습니다.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했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이해했으며 떠날 수도 있었지만 남았습니다. 대신 행동했습니다. 재정을 자신이 맡았고 표도르에게는 용돈만 주었으며 출판사와 직접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뛰어난 경리였고 출판 계약도 잘 관리했으며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표도르는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구했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 망했을 것이오. 1867년 죄와 벌 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라스콜니코프와 소냐의 이야기에 열광했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다시 한번 문단의 정상에 올랐으며 인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나의 조언으로 표도르는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독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안나가 모든 것을 관리했고 주문을 받았으며 배송까지 처리했습니다. 수익이 크게 늘어났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처음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1869년 표도르는 카지노에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안나는 함께 따라갔고 지켜봤으며 표도르가 모든 돈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도르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요. 안나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날 이후 표도르는 도박을 끊었습니다. 평생 카지노에 가지 않았고 안나의 사랑이 그를 구했으며 결혼은 그의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871년 표도르와 안나는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4년간의 유럽 생활을 끝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정착했습니다. 안나는 둘째 딸 류보프를 낳았고 나중에 셋째 아들 표도르와 넷째 아들 알렉세이도 태어났으며 가정이 생겼습니다. 표도르는 이제 안정 속에서 글을 쓸 수 있었습니다. 안나가 모든 것을 관리해줬고 채권자를 막아줬으며
출판을 도왔습니다. 표도르는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이요. 20살 속기사와의 만남은 27일의 기적을 낳았고 평생의 동반자를 얻었으며 도스토예프스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1871년부터) 표도르는 인생의 황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50살이 되었고 안나와의 안정된 결혼 생활이 있었으며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작력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872년 악령이 출간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세대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표도르는 20년 전 자신이 속했던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을 떠올렸고 당시의 이상주의를 회상했으며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았습니다. 혁명가들은 위험했습니다. 신을 부정했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으며 새로운 세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피와 광기만 낳을 것이라고 표도르는 믿었습니다. 악령의 주인공 스타브로기는 카리스마 넘치지만 공허한 인물이었고 그를 따르는 혁명가들은 악마에게 홀린 것 같았으며 결국 모두 파멸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찬반이 갈렸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극찬했고 진보주의자들은 분노했으며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이 작품이 강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873년 표도르는 작가의 일기라는 독특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에세이 모음이었는데 러시아의 현실을 논했고 정치와 종교를 다뤘으며 독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안나가 출판을 맡았고 구독자가 늘어났으며 꾸준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1875년 5월 셋째 아들 알렉세이가 간질발작으로 죽었습니다. 겨우 3살이었습니다. 표도르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병이 아들에게 유전되었고 그것 때문에 아들이 죽었으며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안나는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신의 뜻이에요. 하지만 표도르는 몇 달간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우울증에 빠졌고 밤마다 악몽을 꿨으며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친구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 철학자가 제안했습니다. 옵티나 수도원에 가보시지요. 위대한 장로들이 계십니다. 영적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표도르는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옵티나 수도원은 고요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에 있었고 수도사들이 기도하며 살았으며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이었습니다. 표도르는 장로 암브로시를 만났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고 눈은 자애로웠으며 표도르의 고통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표도르가 고백했습니다. 장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고통은 정화의 과정입니다. 신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고 이겨내면 더 강해질 것입니다. 표도르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에서 돌아온 표도르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작품이 될 것이었고 인생의 모든 질문을 담을 것이었으며 제목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1879년 1월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였습니다. 드미트리는 열정적이고 폭력적이었고 이반은 지적이지만 회의적이었으며 알류샤는 순수하고 신앙심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타락하고 추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합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드미트리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진실은 복잡했고 재판이 열렸으며 인간의 죄와 정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설의 핵심은 이반과 알류샤의 대화였습니다. 이반은 신을 부정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고통받는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유명한 대신문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가 중세 세비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었지만 대신 문관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인간은 자유를 견딜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빵과 기적과 권위를 준다. 당신은 필요 없다. 예수는 침묵했고 대신 문관에게 키스했으며 풀려났습니다. 이 장면은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앙과 자유의 문제를 다뤘고 인간 본성의 약함을 드러냈으며 해답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반면 알료샤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따랐고 모두를 사랑하라,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말을 실천하려 했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았습니다. 표도르는 이 소설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담았고 시베리아 감옥에서 본 인간성을 녹여냈으며 평생 고민해온 신앙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밤낮으로 썼고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안나가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880년 11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연재가 끝났습니다. 러시아 전역이 열광했습니다. 서점마다 책이 팔렸고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섰으며 도스토예프스키는 국민 작가가 되었습니다. 비평가들도 극찬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정점이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파헤쳤다. 이 작품은 영원히 읽힐 것이다 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표도르는 기뻤지만 지쳐 있었습니다. 59살이었고 폐기종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간질 발작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1880년 6월 모스크바에서 푸슈킨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시인을 기리는 행사였고 도스토예프스키가 연설자로 초대되었으며 이것이 그의 마지막 대중연설이 될 것입니다. 6월 8일 표도르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작가들과 시인들이 앉아 있었으며 러시아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표도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푸슈킨은 러시아의 영혼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편적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러시아는 동과 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인류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표도르는 계속했습니다. 형제여,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러시아인도 유럽인도 모든 인간은 형제입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연설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가 울려 퍼졌으며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투르게네프도 울었고 톨스토이도 감동했으며 청중들이 단상으로 달려와 표도르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은 표도르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평생의 고통이 보상받는 것 같았고 모든 고난이 의미 있었다고 느껴졌으며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80년) 여름 푸슈킨 연설 이후 표도르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편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폐기종이 심각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빴고 기침을 하면 피가 섞여 나왔으며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질 발작도 자주 일어났는데 한 달에 5번씩 쓰러졌고 깨어나면 온몸이 아팠으며 회복하는데 며칠씩 걸렸습니다. 안나는 걱정했습니다. 쉬셔야 해요. 일을 줄이세요. 하지만 표도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가의 일기를 계속 발행해야 했고 독자들의 편지에 답해야 했으며 새로운 작품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속편을 쓰고 싶었는데 알료샤가 성장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880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눈보라가 몰아쳤고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으며 표도르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고 방 안에만 있어야 했으며
답답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1881년 1월 25일, 표도르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일기. 다음 호 원고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심한 기침이었고 멈추지 않았으며 입에서 피가 쏟아졌습니다. 안나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표도르는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피가 계속 나왔습니다. 폐에서 출혈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사를 불렀고 의사는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폐동맥이 파열되었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표도르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며칠간 출혈이 계속되었고 기력이 빠져나갔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나는 밤낮으로 간호했고 아이들도 아버지 곁을 지켰으며 친구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1월 27일 저녁, 표도르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출혈이 멈췄고 기운을 차렸으며 안나에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어주시겠소? 성경을 읽고 싶소. 안나는 시베리아에서 받았던 그 낡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30년간 함께한 책이었습니다. 안나가 누가복음을 펼쳤습니다.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용서하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였습니다. 표도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탕자 같소. 하지만 신은 용서하실 것이오. 밤이 깊어갔습니다. 표도르는 잠들었고 안나도 옆 의자에서 눈을 붙였으며 아이들도 집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1월 28일 새벽, 표도르가 깨어났습니다. 안나를 불렀고 안나는 잠에서 깼으며 표도르가 말했습니다. 안나, 고맙소. 당신이 나를 구했소. 당신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오. 안나는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더 쉬세요. 표도르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소. 이제 평화롭소.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출혈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호흡이 가빠졌으며 의사가 급히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후 8시쯤 가족들이 침대 곁에 모였습니다. 안나가 한쪽 손을 잡았고 딸 류보프가 다른 손을 잡았으며 아들 표도르가 발치에 섰습니다. 친구들도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도르의 호흡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고 간격이 길어졌으며 안나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 8시 38분,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가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59세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고 고요했으며 마치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며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친구들이 방에 들어와 마지막 인사를 했고 신부가 와서 기도를 올렸으며 밤새 촛불이 켜졌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러시아 전역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신문들이 부고를 실었고 작가들이 추모글을 썼으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2월 1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 수도원 성당에서 진행되었고 수용 인원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거리가 인파로 가득 찼고 학생들이 관을 메고 갔으며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가들이 추도사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위대한 영혼을 잃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이해했다. 그의 작품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관이 수도원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땅이 얼어있어서 파기 어려웠지만 무덤이 준비되었고 관이 내려갔으며 흙이 덮였습니다. 간단한 십자가가 세워졌고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 1821년부터 1881년까지라고 새겨졌습니다. 안나는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20살에 만나 15년을 함께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작품을 지키고
출판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평생 그 일을 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출간했고 박물관을 만들었으며 연구자들을 도왔습니다. 40년 동안 남편의 유산을 지켰고 1918년 82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헌신했으며 그녀 덕분에 도스토예프스키는 세계적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퓨도르의 무덤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러시아인들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옵니다. 꽃을 놓고 묵념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100년이 넘었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읽히고 그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총살대 앞에서 5분을 보낸 28살 청년은 59년의 삶을 살다 갔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환희가 담겨 있었고 그 경험이 인류의 보물이 되었으며 죽음 앞에 5분이 영원한 유산을 낳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떠난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며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죄와 벌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힙니다. 라스콜니코프의 고뇌는 현대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양심은 무엇인가? 구원은 가능한가? 이 질문들은 100년 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반의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현대사회가 직면한 도덕적 위기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종교가 쇠퇴하고 절대적 가치가 흔들리고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이 질문은 더욱 절박합니다. 대신문관의 이야기는 권력과 자유의 문제를 다룹니다. 인간은 정말 자유를 원하는가? 아니면 안전과 빵을 더 원하는가? 20세기의 전체주의는 대신문관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도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심리학의 선구자였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를 읽었고 융도 영향을 받았으며 현대 심리학은 도스토예프스키 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 무의식의 어두운 면, 이중성, 자기 파괴 충동을 그만큼 깊이 파헤친 작가는 없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니체는 도스토예프스키를 유일하게 자신에게 가르침을 준 심리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르트르와 카듐 같은 실존주의자들은 도스토예프스키에게서 영감을 받았고 인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주제를 이어갔습니다. 현대 문학도 도스토예프스키의 후예입니다. 카프카의 불안, 포크너의 의식의 흐름, 솔제니친의 수용소 문학 모두 도스토예프스키로부터 나왔습니다. 범죄 스릴러, 심리 드라마, 철학 소설, 모든 장르가 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의 진짜 유산은 작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는 가장 타락한 인간에게서도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살인범에게서도 인간성을 받고 매춘부에게서도 성스러움을 찾았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 감옥에서 그가 배운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간은 무엇이든 익숙해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희망의 말입니다. 인간은 회복력이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이 증명했습니다. 총살대 앞에 섰고 4년간 족쇄를 찼으며 도박으로 파산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걸작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쟁이 있고 불평등이 있으며 절망이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들은 더 외롭고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은 공허하며 정보는 넘쳐나지만 지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도스토예프스키가 필요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1849년 12월 22일 총살대 앞에서 5분을 보낸 청년은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살아난다면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2년을 더 살았고 매 순간을 불태웠으며 인류에게 보물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총살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삶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회는 사라지며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깊이 느끼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용기 있게 사랑하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을 멈추지 말며 희망을 버리지 마라.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책 속에 살아있고 그의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의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야기였습니다. 총살대 앞 5분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시베리아의 지옥을 거쳐 도박과 사랑과 창작의 소용돌이를 지나 마침내 러시아 문학의 정점에 도달한 한 남자의 삶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명확합니다. 인간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고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설 수 있으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도스토예프스키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